여러분, 18살 천재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본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그냥 천재가 아니라 나중에 철학의 역사를 통째로 바꿀 인물, 바로 프리드리히 셸링이란 말이죠. 최근에 발견된 그의 잃어버린 원고 하나가 바로 그 시절 셸링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창을 우리에게 열어주었습니다. 플라톤의 가장 난해한 대화편으로 꼽히는 티마이오스에 대한 그의 놀라운 해석을 통해서 말이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2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먼지 속에 파묻혀 있던 낡은 노트 한 권이 사실은 한 철학 거인의 탄생 비밀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베를린의 어느 기록 보관소, 빽빽하게 들어찬 서가들 사이에서 정말 이제 아무도 그 존재를 예상치 못했던 보물이 발견됩니다. 바로 젊은 셸링이 직접 쓴 그의 개인 연구 노트였죠.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메모 쪼가리들을 모아둔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노트를 펼쳐보니 와, 이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 대한 완벽한 에세이 한 편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된 형태로 통째로 들어있었던 거죠. 이건 마치 발견되기를 작정하고 그곳에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을 쓴 게 1794년 셸링이 고작 18살 때라는 겁니다. 18살이요?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생 나이잖아요? 도대체 이 어린 천재의 머릿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이 노트가 바로 그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자, 본격적으로 그 심오한 철학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노트 그 자체를 마치 탐정처럼 샅샅이 살펴보는 거예요. 왜냐고요? 이 종이 위에 남은 잉크 자국 하나하나가 셸링이라는 천재의 생각의 흐름, 그 고민의 흔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일종의 지도거든요. 이게 그냥 막 쓰는 연습장이 아니라는 건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일단 크기부터가 딱 격식을 갖춘 8절판이고요. 더 결정적인 건 58페이지나 되는 이 긴 에세이에 셸링이 직접 일일이 페이지 번호를 매겨놨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이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끄적인 메모가 아니라 이건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다라고 스스로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페이지 레이아웃이 정말 독특해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페이지의 한 3분의 2 정도만 본문을 쓰고 나머지 3분의 1은 의도적으로 텅 비워두는 거예요. 왜 이런 방식을 썼을까요? 이 넓은 여백이 바로 셸링의 생각 놀이터였던 겁니다. 아이디어가 막 샘솟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또 답을 찾아가는 그런 역동적인 공간으로 활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백은 그냥 빈 공간이 아니었어요. 셸링은 이 공간에 활용하는 자기만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무려 4가지나 되는 뚜렷한 규칙을 가지고 생각을 정리하고 확장하고 또 수정했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18살 천재의 뇌 속 운영체제, 그 사고 시스템을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시스템은 본문 확장 기능입니다. 뭐냐면 본문을 쭉 써내려가다가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한데? 싶으면 여백에다가 아예 새로운 문단을 통째로 쓰는 거예요. 본문의 흐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거죠. 우리가 인터넷 기사 읽다가 관련 기사 더보기 같은 걸 클릭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랄까요? 두 번째는 우리한테도 아주 익숙한 각주 기능입니다. 본문에 별표 표시를 하고 여백에다가 보충 설명을 다는 거죠.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18살짜리가 이미 논문 쓰는 법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정말 보통 내기가 아니죠? 세 번째는 직접 수정 기능인데요. 이건 더하기 플러스 기호를 썼어요. 이 단어 말고 저 단어로 바꿔줘. 이 문장 여기에 쏙 넣어줘. 하는 식으로 정확하게 표시를 해둔 거죠. 덕분에 우리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200년 전 셸링의 책상 옆에 앉아서 그가 어떤 표현을 두고 고심하는지 그 퇴고 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아주 꼼꼼한 출처 표시입니다. 플라톤 책의 몇 페이지, 몇 번째 줄에서 인용했는지 아주 정확하게 적어뒀어요. 자, 이 4가지 시스템을 종합해보면 어떨까요? 이 노트의 여백은 그냥 여백이 아니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셸링의 두 번째 뇌, 즉 실시간으로 생각이 저장되고 편집되고 확장되는 외장 하드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자, 이렇게 천재의 사고 시스템을 엿봤는데요. 그럼 이런 시스템을 돌리게 한 입력값은 뭘까요? 즉, 셸링은 도대체 어떤 책을 보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생각을 했던 걸까요? 모든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지만 그래도 어떤 도구를 썼는지 아는 건 중요하잖아요. 셸링의 손에 들려있던 그 도구는 바로 당대 최고의 플라톤 전집이었습니다. 셸링은 뭐 이것저것 참고하지 않았어요. 그의 책상 위에는 딱 한 종류의 책, 에디티오 비폰티나라라는 이름의 플라톤 전집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 책이 좀 특별해요. 요즘으로 치면 원서랑 번역본을 한 페이지에 같이 실어놓은 대역본 같은 건데요. 왼쪽에는 그리스어 원문, 오른쪽에는 라틴어 번역이 실려 있었죠. 그래서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이거 없으면 공부 못한다 소리 듣는 뭐랄까 필수 아이템 같은 거였어요.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12권짜리 전집이에요. 1781년부터 7년 동안 출판된 그야말로 당대 학계의 역량을 총동원한 대형 프로젝트였죠. 플라톤이라는 한 사람의 생각을 온전히 담아내겠다는 그 시대의 학문적 열정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전집 구성이 한눈에 들어오죠. 1권의 소크라테스의 변론부터 시작해서 국가, 법률 같은 유명한 대화편들이 쭉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파헤쳐볼 티마이오스는 어디쯤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맞아요. 저기 9권에 있네요. 이게 그냥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셸링이 티마이오스를 읽기 전에 이미 1권부터 8권까지, 그러니까 플라톤의 윤리, 정치, 법에 대한 생각을 전부 섭렵했다는 뜻이거든요. 그의 플라톤 이해가 얼마나 탄탄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난서입니다. 그런데 셸링이 그냥 조용히 혼자 공부만 한 건 아니에요. 이 에세이는 사실 아주 치열한 지적 전쟁통의 기록입니다. 18살의 젊은 천재가 당대 최고의 플라톤 전문가였던 프리드리히 플레싱에게 정면으로 던진 아주 도발적인 출사표였던 셈이죠. 두 사람이 맞붙은 주제는 바로 플라톤 철학의 핵심, 이데아였습니다. 이데아 하면 머리부터 아파오시는 분들 있죠?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완벽하게 동그란 원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컴퍼스로 아무리 잘 그려도 완벽한 원은 아니잖아요. 아주 미세하게는 삐뚤어져 있죠. 이때 플래싱 같은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는 불완전한 원 말고 저기 어딘가 천상세계에 수학적으로 완벽한 원이라는 물건이 진짜로 존재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18살 셸링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무슨 소리세요? 완벽한 원은 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생각, 즉 개념일 뿐입니다. 라고 맞선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셸링 철학의 위대한 첫걸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셸링의 노트를 살펴보고 그가 읽었던 책을 확인하고 또 그가 누구와 싸우고 있었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말하자면 무대 세팅이 끝난 거죠. 이제 드디어 주인공, 셸링의 에세이 그 자체를 무대 위로 올려볼 시간입니다. 그가 이 거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세운 원칙, 그의 철학 전체를 떠받치는 첫 번째 기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셀링이 여기서 보여주는 접근법이 정말 대단하고 또 독창적이에요. 보통 어려운 책을 읽을 땐 다른 해설서나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잖아요. 그런데 셀링은 그걸 다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티마이오스라는 책의 사용 설명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책 안에 플라톤이 직접 숨겨놨다. 우리는 그걸 찾기만 하면 된다고요. 책을 그 자체의 논리로 풀어내겠다는 이 자신감,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셸링이 찾아낸 그 첫 번째 규칙, 플라톤이 남긴 첫 번째 힌트는 바로 이 문장입니다. 이 우주를 만든 창조주를 찾아내는 것도 엄청나게 어렵지만 설령 찾아냈다 해도 그걸 모든 사람에게 말로 설명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셸링은 먼저 선을 긋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탐구할 주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합시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겸손이라는 첫 번째 발판을 단단히 딛고선 셸링은 이제 우리를 플라톤 우주론의 가장 깊은 곳, 그 심장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자 끝이 될 거대한 질문 하나를 우리 앞에 던져놓죠. 바로 이 질문입니다. 언제나 그대로 있지만 새롭게 만들어진 적은 없는 것, 그리고 반대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단 한순간도 온전히 그대로 있지는 못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대체 무엇인가? 정말 수수께끼 같죠? 이 거대한 질문이 바로 셸링이 우리에게 던진 도전장입니다.
과연 18살의 쉘링은 이 질문을 어떻게 풀어나갔을까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셀링이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를 어떻게 읽어냈는지 그 지적 여정을 따라가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셀링이라는 아주 특별한 안내자와 함께 고대 철학에 남긴 가장 장엄한 우주 창조 이야기, 그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제라는 것 자체를 두 개의 전혀 다른 세계로 나누는 플라톤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바로 이 질문. 이 질문이야말로 티마이오스 전체를, 아니 어쩌면 플라톤 철학 전체를 꿰뚫는 가장 핵심적인 물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셀링은 바로 이 한 문장이 우리가 발딛고 써 있는 이 세계의 본질에 대해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낸다고 봤어요. 말하자면 이 질문은 우리한테 묻고 있는 거죠.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존재 방식, 즉 영원히 변치 않는 세계와 끊임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세계, 이 둘 중에 진짜는 과연 어디에 있느냐고요? 오늘 우리의 탐사는요, 플라톤이 세운 이 거대한 구분에서 시작해서요, 우주 창조의 동기와 과정을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셜링이 이 고대의 이야기를 어떻게 현대 철학의 심장부로 끌어당기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셜링이 가장 먼저 주목한 지점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플라톤이 설정한 이 근본적인 구별입니다. 셜링은 이 구별이야말로 티마이오스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떠받치는 주춧돌이라고까지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분이 없으면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상 의미를 잃게 되거든요. 실리는 이 둘의 대조를 아주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이는 존재의 세계. 이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영원하고 변치 않는 영역이에요. 여긴 우리의 눈이나 귀 같은 감각으로는 절대 닿을 수가 없고요. 오직 순수한 이성의 생각, 사유를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는 완벽한 이데아들의 세계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생성의 세계는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끊임없이 태어나고 변하고 결국에는 사라져버리는 모든 것들의 세계. 플라톤은 이 세계에 대한 우리의 알을 독사, 그러니까 불완전하고 변덕스러운 의견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실링은 바로 이 지점에서 플라톤이 존재는 순수 지성의 대상으로, 생성은 감각적인 의견의 대상으로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 둘 사이의 간격은 말 그대로 절대적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당연히 질문이 생기죠. 만약 우리가 사는 이 생성의 세계가 이렇게 불완전하고 진짜가 아닌 그림자 같은 거라면 대체 이 세계는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여기서 플라톤은 우주를 설계한 신적인 장인 데미우르구스를 무대 위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셜링은 바로 이 데미우르구스의 창조 행위 뒤에 숨어있는 논리와 동기를 깊이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자, 셜링의 시선을 통해서 플라톤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완벽한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장인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무엇을 보고 만드시겠어요? 데미우르구스가 이 아름다운 우주를 빚어내려고 마음먹었을 때 그는 과연 어떤 청사진을 참고했을까요? 선택지는 딱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하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결코 변치 않는 영원하고 완벽한 모델, 즉 존재의 세계죠. 다른 하나는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언젠가는 사라질 운명인 생성의 세계에 속한 어떤 모델입니다. 답은 사실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플라톤은 우리가 사는 이 우주가 그냥 되는 대로 굴러가는 혼돈이 아니라 아름다운 질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창조주는 당연히 완벽하고 영원한 모델을 보고 만들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셜링에게는 이 지점이 아주 결정적이에요. 우리 세계가 아름답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이 세계가 완벽한 이데아를 본떴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거죠. 모든 완전함은 바로 이 이상적인 원형과의 일치, 거기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았다면 이제는 더 깊은 질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건 바로 왜 만들었냐는 문제죠. 실링은 플라톤이 제시하는 이 창조의 동기에서 서양 철학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숭고한 아이디어 중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이 문장, 여기에 모든 답이 담겨 있습니다. 창조의 동기는 뭔가가 필요해서 혹은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그건 순수한 선함, 그 자체의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필연적인 행위였습니다. 선한 존재는 자신의 선함을 나누어 주고 싶어 하지 그걸 혼자 독차지하려고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죠. 데미오르고스는 이미 존재하고 있던 물질이 혼돈스럽고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걸 보고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기로 결심합니다. 왜냐고요? 그에게는 무질서보다는 질서가, 추함보다는 아름다움이 본질적으로 더 선하고 더 나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창조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무질서에서 질서를 이끌어내는 행위였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셸링은 플라톤의 우주론이 결코 차가운 기계론이 아니라는 점을 아주 힘주어 말합니다. 데미우르고스의 창조는 그냥 부품을 조립하는 과정 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건 거대한 하나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플라톤은 우주 전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그리고 지적인 존재로 상상했던 거죠. 데미오르고스가 개입하기 전에도 이 세계에는 이미 움직임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플라톤은 그걸 프시케, 우리말로 하면 세계혼이라고 불렀는데요. 하지만 이 영혼은 아직 지성을 갖추지 못해서 말하자면 맹목적이고 혼돈스러운 힘에 불과했습니다. 완벽한 우주, 즉 코스모스를 만들려면 이 원초적인 생명력에 지성의 빛을 불어넣어야만 했던 거죠. 셸링은 이 창조의 논리적인 순서를 아주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데미우르고스는 먼저 누스, 즉 순수한 지성을 원초적인 세계혼에 결합시킵니다. 이제 지성을 갖게 된 영혼은 더 이상 맹목적인 힘이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적인 영혼을 우주의 눈에 보이는 신체 안에 불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살아 숨쉬는 하나의 완벽한 작품을 창조해내는 겁니다. 여기서 도달하는 결론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플라톤에게 우주는 생명이 없는 물질 덩어리나 복잡한 기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은 보이지 않는 지적인 영혼에 의해 움직이는 거대한 신적인 유기체, 살아있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별들의 움직임이나 계절의 변화 같은 것들이 모두 이 거대한 생명체의 숨결과도 같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창조의 청사진이었던 영원한 모델, 즉 이데아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데아라는 게 과연 뭘까요? 그냥 책상의 이데아, 의자의 이데아처럼 모든 사물들의 완벽한 견본 같은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셸링은 플라톤 해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냅니다. 셸링은 먼저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의 세계, 즉 가지적 세계가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또 다른 물리적인 우주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건 오직 지성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이념 속에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개념으로서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셸링의 빛나는 통찰이 드러납니다. 그는 플라톤의 이데아를 두 종류로 나누어서 봐야 한다고 주장해요. 하나는 진료적 이데아입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말의 이데아, 나무의 이데아 같은 구체적인 사물들의 청사진에 해당하죠. 하지만 셸링은 이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두 번째 이데아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형상적 이데아인데요. 이건 선함, 아름다움, 통일성, 인과율처럼 세계 전체를 구조화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보편적인 원리들입니다. 비유하자면 진료적 이데아가 자동차나 집 같은 특정 레고 모델의 설계도라면 형상적 이데아는 레고 블록들이 서로 결합하고 구조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근본 원리, 그러니까 블록의 모양이나 연결 방식 그 자체와도 같은 거예요. 셸링은 이전의 철학자들이 이 둘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플라톤을 오해했다고 비판합니다. 이데아에 대한 이런 섬세한 구분은 이제 우리를 셸링 해석의 최종 목적지, 그리고 가장 혁명적인 주장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는 여기서 무려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고대의 플라톤을 근대 비판 철학의 창시자인 칸트와 만나게 합니다. 이것이 셀링 주장의 정점입니다. 주관적인 것을 객관적인 것으로 전환시킨다. 자,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셀링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플라톤은 저 바깥 세상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완벽한 이데아의 세계를 발견했다고 믿었지만 그가 실제로 한 일은 우리 자신의 마음, 즉 주관의 구조를 외부 세계에 던져서 그걸 객관적인 실제인 것처럼 착각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영상기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플라톤은 우리가 우주라는 스크린에 이미 비치고 있는 외부에서 온 완벽한 이미지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셸링은 그 반대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바로 그 영상기이고 인과율이나 통일성 같은 이해의 규칙들이 담긴 필름을 통해서 혼돈스러운 현실에 질서라는 빛을 투사하고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의 질서는 사실 우리 마음이 세계를 인식하고 마음속에 그려내는 능력, 독일 철학 용어로는 포슈텔룽스페어모겐, 즉 표상 능력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 표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셸링 해석의 혁명성입니다. 플라톤이 저 바깥 세상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믿었던 영원한 이데아는 사실 우리 마음이 경험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내재적인 규칙, 즉 지성의 선엄적 형식이라는 거예요. 우주의 보편 법칙은 우리가 저기 바깥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우리 자신이 세상에 부과하는 것이라는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인 생각의 전환인 셈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플라톤의 위대함은 전혀 깎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의 질서가 사실은 우리 자신의 지성의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꿰뚫어 본 철학자가 됩니다. 그는 외부 세계의 비밀을 탐사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의 내면, 즉 이성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도를 그려낸 최초의 탐험가였던 셈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남깁니다. 어쩌면 티마이오스는 고대의 우주론책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혼돈으로부터 질서 있는 세계를 창조해내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하고 신화적인 은유는 아닐까요? 플라톤의 창조 이야기는 결국 세계의 창조가 아니라 의미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자, 플라톤의 대화편 티마이오스. 이 거대한 우주 창조 신화를 우리는 셸링이라는 아주 특별한 철학자의 눈을 통해서 다시 읽어보고 있습니다. 고대의 이야기가 어떻게 현실의 근본 구조를 꿰뚫은 놀라운 통찰로 다시 태어나는지 그 여정을 계속해서 따라가 보죠. 셸링의 분석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플라톤이 티마이오스의 맨 앞에서 던지는 이 엄청난 질문 말이죠. 이게 그냥 한번 툭 던져보는 수사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을 통해서 플라톤은 현실이라는 거대한 지도를 딱 펼쳐놓고 그 위에 첫 번째 경계선을 아주 굵게 긋습니다. 한쪽에는 영원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세계,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바로 우리가 지금 발딛고 써 있는 끊임없이 변하고 결국엔 사라져버리는 세계. 이 두 세계를 제대로 구분하는 것, 이게 바로 플라톤의 우주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렇다면 플라톤이 그어놓은 그 경계선의 양쪽에는 대체 무엇이 있는 걸까요? 그의 우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두 개의 세계, 정말 근본적으로 다른 이 두 세계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플라톤의 세계는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뉩니다. 한쪽에는 존재, on의 영역이 있어요. 여기는 영원하고 불변하고 완벽하고 완전한 곳입니다.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죠. 모든 것이 완벽한 그 상태 그대로 항상 존재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우리의 눈이나 귀 같은 감각으로는 절대 가닿을 수 없고요. 오직 순수한 이성, 생각의 힘으로만 가늠해 볼 수 있는 이데아의 세계죠. 반면에 다른 한쪽에는 생성, 기그노메논의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물리적인 세계예요. 이곳의 모든 것들은 시간 속에서 태어나고 변하고 늙고 결국 사라집니다. 불완전하고 언제나 다른 무언가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죠. 우리는 이 세계를 오감과 그 오감에 기반한 불확실한 의견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완벽한 건축가의 설계도가 존재의 세계라면 그 설계도를 보고 지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낡고 변해가는 실제 건물이 바로 생성의 세계인 셈이죠. 존재의 세계를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볼까요? 여긴 절대적인 진리의 영역입니다. 이 존재라는 건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얻는 그런 불확실한 의견, 즉 독사와는 차원이 달라요. 이건 확실하고 영원한 알, 에피스테미의 대상이거든요. 예를 들어 수학에서 말하는 완벽한 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현실에서 컴퍼스로 아무리 잘 그려도 그건 완벽한 원이 될 수 없죠.
잉크가 번지기도 하고 종이도 울퉁불퉁하고요.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벽하게 존재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감각을 뛰어넘어서 존재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완벽한 개념. 이것이 바로 이데아, 즉 존재, 우시아의 본질인 거죠. 반면에 생성의 세계는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이 복잡하고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플라톤의 그 유명한 동굴 비유를 떠올리면 이게 확 와닿으실 거예요. 우리는 평생 동굴 벽만 보도록 묶여있는 죄수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등 뒤에서 타오르는 불빛 때문에 온갖 사물들의 그림자가 우리가 보는 동굴 벽에 어른거리고 우리는 그 그림자들이 진짜 세계라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흔들리고 왜곡된 그림자들, 이게 바로 생성, 게네시스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감각은 기껏해야 이 그림자들을 포착할 뿐 그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진짜 실제, 즉 동굴 밖 태양 아래에 있는 이데아의 세계는 전혀 보지 못하죠. 그래서 플라톤이 감각을 비이성적이라고까지 말하는 겁니다. 이성의 필요 없이 그림자만 쫓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나 완벽하고 고요한 존재의 세계와 이토록 혼란스럽고 변화무쌍한 생성의 세계, 이 둘은 대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 어마어마한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플라톤은 한 명의 위대한 장인을 무대 위로 불러냅니다. 바로 데미우르고스입니다. 이 데미우르고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전지전능한 신하고는 좀 달라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창조주가 아니거든요. 그는 신적인 장인, 데미우르고스, 다시 말해 건축가에 가깝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재료와 이미 존재하는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죠. 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가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함은 그냥 착하다는 뜻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완벽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어떤 것에도 질투, 푸토노스가 없고 자신의 이 완벽함을 가능한 한 널리 퍼뜨리고 싶어 합니다. 마치 최고의 조각가가 거친 대리석 덩어리를 보면서 그 안에 숨겨진 완벽한 조각상의 모습을 꿰뚫어보고 그걸 현실로 끄집어내고 싶어하는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는 대리석을 만들지는 않지만 대리석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불어넣는 거죠. 이 문장이야말로 플라톤 우주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동기가 힘을 과시하거나 뭔가를 지배하려는 욕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선함, 그 자체의 속성, 즉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널리 퍼뜨리려는 이기심 없는 관대함에서 비롯된 겁니다. 완벽한 것은 자신의 완벽함 안에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완전한 것들을 자기처럼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거의 사랑에 가까운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데미우르고스가 혼돈으로 가득한 물질 세계에 개입해서 질서를 부여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자, 이제 장인인 데미오르구스가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그의 앞에는 두 가지 종류의 청사진, 즉 설계도가 놓여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는 영원하고 완벽하며 절대 변하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라는 설계도. 다른 하나는 이미 만들어졌지만 불완전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생성된 세계의 무언가를 본뜬 설계도. 여러분이 건축가라면 뭘 고르시겠어요? 플라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변 세계를 한번 둘러보라고요. 밤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규칙적으로 움직이는지, 계절이 얼마나 어김없이 순환하는지, 생명체들의 구조가 얼마나 정교한지 말이죠. 이 모든 것이 아름답고 질서정연하지 않나요? 플라톤에게 이 우주의 아름다움, 즉 칼론은 데미우르구스가 바로 그 영원한 청사진을 선택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불완전한 모델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요. 좋습니다. 데미우르고스는 완벽한 청사진, 즉 이데아의 세계를 손에 넣었어요. 그렇다면 그가 작업할 원재료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텅 빈 공간, 즉 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원초적이고 길들여지지 않은 무언가였죠. 데미우르고스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세계는 완전한 혼돈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혼돈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아무런 법칙이나 목적도 없이 그냥 제멋대로 부조화스럽게 움직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연주자들이 제각기 악기를 조율하면서 내는 그 시끄러운 불협화음,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소리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멜로디도 하모니도 없죠. 바로 이게 창조 이전의 원재료, 무질서한 움직임, 키네시스만 가득했던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창조의 첫 번째 행위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데미우르구스는 이 불협화음으로 가득 찬 원재료를 인계받아서 그 안에 이성적인 질서, 즉 탁시스를 불어넣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질서가 무질서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압도적으로 더 낫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창조란 혼돈에 대한 이성의 승리이자 무의미한 움직임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과정인 셈입니다. 데미우르고스의 작업 방식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입니다. 마치 최첨단 기계를 조립하는 것 같아요. 첫째, 그는 순수한 개념과 법칙의 세계인 지성, 누스와 움직임의 원리인 영혼, 십세 안에 심습니다. 이건 마치 컴퓨터의 핵심 부품인 CPU에 운영체제 OS를 설치하는 것과 같아요. 지성은 설계도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동력이 필요한 거죠. 둘째, 그는 지성을 품은 이 영혼을 물질적인 몸, 소마 안에 넣습니다. 운영체제가 설치된 CPU를 컴퓨터 본체에 넣고 전원을 연결하는 것과 같죠. 이제 영혼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조립해서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우주, 또판을 완성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영혼은 단순히 생명을 불어넣는 걸 넘어서 모든 움직임과 변화의 근원적인 원리, 아르케키네세오스 그 자체입니다. 스스로 움직일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죠. 가만히 멈춰있는 이데아의 세계와 끊임없이 움직이는 물질 세계를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성이 완벽한 건축 설계도라면 영혼은 그 설계도를 현실 세계에 실제로 구현해내는 총괄 현장 감독이자 에너지원인 셈이죠. 만약 영혼이 없었다면 이데아는 영원히 순수한 개념으로만 머물렀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플라톤이 들려주는 장엄한 우주 건축 과정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데미우르고스가 이데아의 세계라는 완벽한 청사진을 사용해서 혼돈의 질서를 부여했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셸링이 우리를 딱 멈춰 세우고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그 이데아라는 청사진, 그거 정체가 도대체 뭡니까? 이데아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정말 저 하늘 너머에 완벽한 사물들이 모여있는 별도의 차원이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결코 들여다볼 수 없는 신의 마음속에 있는 걸까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철학자들의 괴롭혀온 이 질문에 대해서 셸링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답변을 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셸링이 플라톤의 비밀을 풀었다고 믿는 마스터키죠. 이데아는 우리 바깥에 어딘가에 존재하는 외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데아는 본래 우리 자신의 이성, 우리 자신의 사유 안에 있는 주관적인 구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깥 세계로 투사되어서 마치 객관적인 자연 법칙처럼 보이게 되었다는 거죠. 이건 정말 관점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세상을 보는 방식을 180도 뒤집는 생각입니다. 전통적인 관점과 셸링의 해석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우리 마음이 저 바깥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이데아의 세계를 수동적으로 발견한다고 봤죠. 하지만 셸링은 이 관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자연의 법칙은 우리가 저 밖에서 찾아내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자신의 지성이 가진 논리적인 형식이 외부 세계에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난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뉴턴의 운동 법칙 F는 ma를 발견할 때 셸링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외부 세계에 새겨진 비밀 코드를 해독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이성의 내재적인 원리, 즉 원인과 결과, 힘과 가속도라는 우리 생각의 틀이 외부 세계의 현상과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결국 세계는 우리 자신의 순수한 표상 능력, 포로스텔룽스 퓨무겐, 즉 사물을 개념적으로 파악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우리 정신 능력의 완벽한 거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셸링에게 세계는 더 이상 이데아의 불완전한 복사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내부에 보이지 않는 이성세계를 완벽하게 상징하는 전형, 티푸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밤하늘의 행성들이 아름다운 타원 궤도를 그리는 것을 관찰할 때 우리는 사실 우리 이성의 기하학적 원리가 우주적 규모로 실현된 것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객관적인 자연을 탐구하는 것은 곧 주관적인 우리 자신의 이성 구조를 탐구하는 자기인식을 향한 위대한 여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청사진으로 지어진 이 우주, 셸링의 눈을 통해서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만약 세계가 우리 이성의 거울이라면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셸링이 플라톤을 통해 본 우주는요, 차가운 부품들로 조립된 죽은 기계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과 지성을 부여받은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 조원, MCQ, N눈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하나의라는 단어입니다. 우주는 별, 행성, 생명체들을 그냥 모아놓은 단순한 집합이 아니에요. 모든 부분이 전체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단일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 몸의 심장이 몸 전체와 분리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주의 그 어떤 부분도 이 거대한 우주적 생명체와 분리되어서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점은 개별 생명체를 볼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참나무 한 그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단순히 탄소, 물, 미네랄 같은 물질들이 우연히 뭉쳐진 덩어리가 아니죠. 그것은 참나무 다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이데아, 즉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햇빛을 향해서 가지를 뻗으며 어떤 모양의 잎을 내고 도토리를 맺을 것인가 하는 일련의 이성적인 법칙들이 하나의 전체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결과물입니다. 물질은 단지 재료, 캔버스일 뿐이고요. 그 재료의 형태와 생명을 부여하고 목적을 향해 이끄는 것은 바로 이데아입니다. 셸링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개별적인 이데아들, 그러니까 참나무다움, 사자다움, 인간다움 같은 이데아들조차도 사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이 모든 개별 이데아들을 포함하는 궁극의 청사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지적 생물, 조원 노이톤, 즉 생각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완벽한 생명체에 대한 이데아예요. 모든 가능한 생명 형태의 원형을 그 자체 안에 품고 있는, 말하자면 모든 청사진들의 청사진인 셈이죠. 마치 생명의 모든 유전 정보가 담긴 거대한 마스터 DNA처럼요. 데미우르구스는 바로 이 궁극적인 생명의 이데아를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채로운 물리적 우주를 빚어낸 것입니다. 셜링의 이러한 해석은 결국 우리를 이 질문 앞에 세웁니다. 만약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이 우리 이성의 법칙과 똑같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거대하고 차가운 우주 속에서 길을 잃은 외로운 관찰자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침묵하는 우주 속의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본성과 공명하는 세계의 본질적인 일부가 되는 거죠. 아는 자와 알려지는 것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성적인 우주 안에서 생각하는 존재인 우리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이 질문은 우리를 인간 존재의 근원으로 이끄는 정말 깊고도 중요한 탐구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상을 만든 창조주 데미우르고스에 대해 이야기 나눴었죠. 자, 그럼 이제 진짜 근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만들었다는 건 알겠는데 대체 왜 만들었을까요? 오늘은 플라톤과 실링의 생각을 따라서 이 우주가 애초에 왜 생겨나게 됐는지 그 가장 깊숙한 동기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핵심입니다. 완벽한 세계를 만들고 싶다. 좋은데 그럼 그 완벽의 기준은 뭐였을까요? 뭘 보고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의 관심은 창조주라는 존재에서 창조라는 행위 그 자체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부터 셸링이 플라톤을 얼마나 새롭고 독창적으로 해석하는지 그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진짜 재미있는 부분은 지금부터예요. 자, 첫 번째 주제는 창조주의 선한 의도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들었을까? 플라톤과 셸링이 내놓은 대답은요, 의외로 아주 단순하고 또 강력합니다. 바로 선함 때문이라는 거죠. 플라톤의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위대한 예술가가 자기 작품을 보고 에이, 나보다 못해야 하는데? 하고 질투할까요? 아니죠. 오히려 내가 가진 모든 걸 쏟아부어서 나만큼, 아니, 나보다 더 멋지게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창조주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의 본질 자체가 순수한 선이었기 때문에 질투 같은 감정이 낄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것들이 자기처럼 선하게 되기를 바랐던 거죠. 이것이 바로 창조의 유일하고도 가장 순수한 동기였습니다. 셸링은 특히 플라톤이 묘사한 창조 이전의 모습에 주목하는데요. 이게 그냥 텅 빈 암흑 같은 게 아니었어요. 상상해보세요. 모든 것들이 막 제멋대로 부딪히고 움직이는 그야말로 완전한 혼돈, 카오스의 상태였던 거죠. 데미우르고스는 바로 이 난장판에 뛰어들어서 하나하나 정리하고 질서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왜 굳이 이런 힘든 일을 했을까요? 이유는 되게 심플해요. 질서 있는 게 무질서한 것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좋고 아름답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대원칙이에요. 최고는 최고의 것만 만들 수 있다. 아주 당연한 얘기죠. 최고의 장인이 대충 만든 물건을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물이 창조주처럼 완벽해지려면 당연히 그 설계도, 즉 원본도 완벽해야겠죠. 우리가 아는 그 이름,
플라톤의 이데아 말입니다. 바로 그걸 보고 만들어야만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슬슬 복잡한 문제가 하나 튀어나옵니다. 두 번째 주제, 세계의 영혼과 지성입니다. 자, 아까 문제가 생긴다고 했죠? 그게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벽하고 형태도 없는 순수한 지성이라는 게 어떻게 저 혼돈스러운 물질 덩어리에 자신의 질서를 새겨넣을 수 있을까요? 물과 기름처럼 너무 다르잖아요. 여기서 플라톤이 내놓은 기가 막힌 해결책이 바로 세계의 영혼이라는 일종의 중간다리입니다. 이 푸시케가 바로 세계 영혼인데요. 셸링이 여기서 정말 재밌는 포인트를 짚어내요. 플라톤은 신적인 지성과 원초적인 물질이 너무나 이질적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 신이 질서를 부여하기 이전부터 이 물질 세계에는 이미 자기 나름의 운동 원리가 있었겠구나. 그게 바로 원초적인 영혼, 즉 푸시케라는 겁니다. 아직은 거칠고 혼돈스럽지만 어쨌든 스스로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 구절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지성은 영혼 없이는 아무데도 깃들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창조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당연히 지적인 세계가 멍청한 세계보다 훨씬 아름답겠죠. 그런데 이 지성이라는 고성능 소프트웨어를 원시적인 몸이라는 하드웨어에 바로 설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호환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 중간에 둘을 연결해줄 영혼이라는 일종의 운영체제가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과정이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셸링은 이걸 아주 멋진 건축 과정에 비유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일단 물리적인 우주, 즉 몸이라는 뼈대를 만듭니다. 두 번째, 그 몸 안에 생명의 원동력인 영혼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그 영혼 안에다가 질서와 이성의 원리인 지성을 쏙 집어넣는 거죠. 몸, 그 안에 영혼, 그 안에 지성. 이런 식으로 층층이 구조를 만들어져 마침내 하나의 살아 숨쉬는 지적인 우주가 완성되는 겁니다. 세 번째 주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청사진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계가 일종의 작품이라면 당연히 그 원본, 즉 설계도가 있었겠죠? 지금부터는 바로 그 완벽한 설계도에 대한 이야기, 플라톤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플라톤은 이 완벽한 원본의 세계를 코스모스 노에토스, 우리말로 하면 지성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세계라고 불렀어요. 이게 뭐 저기 하늘나라 어딘가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순수한 아이디어, 순수한 개념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이 나무, 저 나무를 보는 것과 우리 머릿속에 있는 나무라는 완벽한 개념 그 자체를 생각하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바로 그 개념의 세계, 그게 바로 코스모스 노에토스입니다. 우리 오감으로는 절대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죠. 오직 우리의 생각으로만 닿을 수 있는 궁극의 현실인 셈입니다. 그럼 데미우르고스가 이 세계를 만들 때 그 청사진은 구체적으로 뭐였을까요? 예를 들어 살아있는 존재를 만들려고 한다면 뭘 보고 만들어야 할까요? 사자를 보고 만들까요? 아니면 독수리? 플라톤은 그렇게 특정 동물 하나를 모델로 삼으면 그건 결코 완벽한 창조가 될 수 없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사자는 독수리가 될 수 없고 독수리는 사자가 될 수 없으니까요. 불완전하죠. 그래서 모델은 특정 동물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동물의 완벽한 아이디어를 전부 포함하는 궁극적인 생명체 그 자체, 바로 존 노에톤이어야만 했던 겁니다. 이 존 노에톤이라는 개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거대한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필요한 마스터 설계도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워요. 그 설계도 안에는 건물 전체의 모습뿐만 아니라 모든 방, 창문 하나, 심지어 나사 하나까지 모든 세부 디자인이 다 들어있잖아요. 존 노에톤이 바로 그런 우주의 마스터 설계도인 거예요. 신적인 건축가인 데미우르고스는 바로 이 완벽한 설계도를 보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우주를 지어낸 거죠.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하고 혁명적인 부분입니다. 주관적인 것을 객관적인 것으로 전환하기.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플라톤의 이데아가 저기 어딘가에 있는 완벽한 원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셸링은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어쩌면 충격적이기까지 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 이데아 대체 어디 있는데? 이 질문, 이데아는 어디에 있는가? 이게 정말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을 괴롭혀온 문제입니다.
다들 저 하늘 어딘가에 이상적인 세계가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해왔죠. 그런데 여기서 셸링이 칸트 철학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들고 나타납니다. 칸트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틀이 우리 정신 안에 이미 내장되어 있다고 주장했잖아요. 바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셸링은 이 오래된 질문의 판을 아예 엎어버립니다. 셀링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주관적인 것을 객관적인 것으로 전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플라톤의 이데아는 저 멀리 바깥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개를 들어 찾아내야 할 보물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방향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데아는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정신 속에, 우리 사유의 구조 그 자체로 말이죠. 셀링은 이게 플라톤 철학 전체를 푸는 마스터키라고까지 말합니다. 자, 여기서 생각의 대전환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와, 정말 질서정연하고 아름답다라고 느끼잖아요? 그게 세상 자체가 원래부터 그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정신이 질서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파란색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요. 세상의 질서는 사실 우리 정신의 질서가 바깥으로 투영된 결과물이라는 정말 대담한 주장입니다. 아니,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셸링은 우리 정신 안의 세상을 인식하는 일종의 툴, 독일 관념론의 용어로 표상 능력, Vorstellungsvermögen이라는 게 있다고 설명해요. 이걸 그냥 우리 정신의 운영체제, OS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이 OS에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거나 이것과 저것은 하나로 묶을 수 있다 같은 기본 프로그램들이 미리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눈이나 귀를 통해 들어온 날 것 그대로의 데이터, 즉 혼돈스러운 감각 정보들이 이 OS를 거치면서 비로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질서정연한 세계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생각의 전환이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왼쪽이 전통적인 관점이에요. 이데아는 저 바깥 어딘가에 있고 우리는 그걸 발견하려고 애쓰죠. 정신이 질서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 셸링의 해석을 보세요. 화살표 방향이 완전히 반대가 됐죠? 이데아는 우리 정신 안에 있는 형식이고 우리는 이 형식을 가지고 세계를 구조화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질서를 부여하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플라톤은 더 이상 어떤 신비로운 천상의 세계를 이야기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 정신이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는지 그 작동 방식을 깊이 파고든 아주 날카로운 심리학자이자 인식론자였던 셈이죠. 마지막 주제입니다. 신들의 선물, 이데아. 셸링은 자신의 이 파격적인 해석이 그냥 자기만의 뇌피셜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플라톤의 다른 책, 필레부스에서 그 증거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플라톤이 직접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이 능력을 신이 내린 산물이라고 말했다는 걸 보여주죠. 필레보스에 나오는 핵심 원리가 바로 하나와 여럿입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 무한히 많은 여럿과 그것을 하나로 묶는 하나의 원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셸링은 이걸 보고 이거다 싶었던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정신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그 자체라고 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정말 무수히 많은 제각기 다른 나무들, 즉 여럿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머리는 그걸 그냥 나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서 이해하죠. 바로 이렇게 무한하고 혼란스러운 감각의 세계, 여럿에 이데아라는 통일성을 부여하는 원리 하나를 적용해서 세상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바로 이 능력에 대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건 신들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다. 프로메테우스가 훔쳐온 바로 그 불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정말 멋진 표현 아닌가요? 셸링은 이 구절을 근거로 이데아가 그냥 차가운 개념이 아니라 인간에게 빛과 질서를 가져다준 프로메테우스의 불처럼 신성하고 뜨거운 선물, 즉 이성이자 의식 그 자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야기는 이렇게 하나의 원으로 닫힙니다. 이데아는 우리 생각의 틀, 바로 그 구조 자체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신이 우리에게 물려준 신성한 유산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처음에 이야기했던 창조주 데미우르고스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가 세상에 부여했던 질서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우리 정신의 질서. 이 둘이 결국 같은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창조주와 인간이 신적인 논리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 연결되는 거죠. 셀링이 해석한 플라톤은 우리에게 정말 근본적이고도 심오한 질문을 남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느끼는 이 세상의 질서, 이 법칙들은 과연 원래부터 세상에 존재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정신이 만들어낸 구조일까요? 우주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는 거죠.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플라톤이 상상했던 우주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리고 무려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독일의 젊은 철학자 쉘링은 그 오래된 창조 이야기 속에서 우리 정신과 현실의 관계에 대한 어떤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을까요? 이 책 쉘링의 티마이오스는 바로 그 엄청난 탐구의 기록입니다. 자, 지금부터 쉘링의 그 예리한 눈을 통해서 플라톤의 장엄한 창조 이야기를 한 걸음씩 따라가 볼 거예요. 실제라는 이 거대한 건축물이 도대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설계도를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모든 것의 시작은 이거예요. 플라톤이 세상을 아주 명확하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눈다는 것. 한쪽에는 영원히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짜 백이 존재의 세계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끊임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생성의 세계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존재는 뭐랄까 수학 공식 같아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어제도 오늘도 아마 영원히 참이겠죠. 완벽하고 우리 감각이 아니라 순수한 이성, 머리로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생성은 마치 거친 강물 같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모든 것들인데 단 한순간도 똑같은 모습으로 있질 않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우리의 알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그냥 그런 것 같다는 의견에 불과한 겁니다. 플라톤 철학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은 바로 이 근본적인 구분, 이 두 세계를 나누는 것에서부터 그 첫 주춧돌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존재의 세계, 그러니까 이데아의 영역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플라톤한테는 이게 정말 리얼한 세계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완벽한 원을요. 우리가 아무리 정교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리고 컴파스로 그려도 우리는 절대로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원을 현실에 그려낼 수 없어요. 아주 미세하게 픽셀이 깨지거나 연필심 굵기만큼의 오차라도 반드시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그 어떤 물리적인 제약도 없는 순수한 완벽한 원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 개념,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한 그 순수한 형태가 바로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입니다. 이건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직 정신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진짜 현실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발딛고 사는 이 생성의 세계는 대체 뭘까요? 플라톤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건 한낱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마치 고요한 밤, 호숫가에 비친 달처럼 말이죠. 물에 비친 달, 아름답죠? 하지만 그건 진짜 달이 아니잖아요. 작은 바람만 불어도 금세 일그러지고 구름이 하늘을 가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죠.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저 하늘 높이 떠 있는 진짜 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도 똑같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흔들리고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하죠. 결코 그 자체로 완전한 실제가 될 수 없는 저 너머 이데아 세계에 희미하고 불완전한 그림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세계가 명확하게 구분됐습니다. 하나는 영원하고 완전한 원본, 다른 하나는 끊임없이 변하는 불완전한 복사본. 바로 이 지점에서 플라톤은 두 번째 거대한 원칙을 세웁니다. 마치 첫 번째 도미노가 다음 도미노를 탁 하고 쓰러뜨리듯이 그의 논리는 필연적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만들어진 모든 것에는 반드시 그것을 만든 원인이 있다.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우주 창조라는 거대한 미스터리를 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이 변화무쌍하고 불완전한 생성의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결과라면 과연 그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최초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질문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우주의 위대한 건축가 플라톤이 데미우르고스라고 부른 존재에게로 이끕니다. 그는 과연 어떤 청사진을 보고 이토록 장엄하고 질서정연한 우주를 건설할 수 있었던 걸까요? 플라톤은 이 창조주 데미우르고스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위대한 건축가가 엄청난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는 영원히 변치 않는 완벽한 건축의 원리가 담긴 설계도를 보고 한 채 오차도 없이 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옆에 있는 임시로 지은 조악한 오두막을 대충 곁눈질하면서 어설프게 따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완벽하고 영원한 모델, 다른 하나는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모델. 창조주가 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했느냐에 따라 이 세계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춰서 플라톤의 논리를 같이 한번 따라가 보죠. 우리가 밤하늘의 별들이 정해진 궤도로 도는 걸 보고 계절이 어김없이 순환하는 걸 보면서 느끼는 이 경이로운 질서, 이토록 아름답고 정교한 세계를 만들어내려면 과연 어떤 종류의 청사진이 필요했을까요? 임시로 만든 오두막을 보고서 이런 장엄한 궁전을 지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답은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 논리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첫째, 플라톤의 세계에서 완벽함이나 아름다움이란 건 곧 영원함을 의미해요. 변하는 건 불완전한 거니까요. 둘째,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죠. 그러니까 그 정의상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떤 그림의 복사본이 원본보다 더 뛰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결론은 단 하나뿐입니다. 이 선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원본, 즉 그 청사진은 반드시 영원하고 완벽해야만 한다는 것. 그리고 플라톤의 세계관에서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것은 바로 영원불변의 이데아뿐인 거죠. 그렇다면 이 위대한 창조는 도대체 왜 시작된 걸까요? 어떤 필요나 결핍 때문이었을까요? 플라톤의 대답은 정말 놀랍도록 아름답습니다. 창조주의 동기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순수한 선함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는 어떤 것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완벽함과 질서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 싶어 했습니다. 마치 위대한 예술가가 자기 내면에 가득 찬 아름다움을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처럼 그는 이 세상 모든 것이 가능한 한 자기를 닮아서 선하고 아름다워지기를 바랐던 겁니다. 이건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에서, 이기심이 아니라 순수한 관대함에서 비롯된 창조였던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데미우르고스는 기독교의 신처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창조 이전에도 불규칙하고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원초적인 물질, 그러니까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의 역할은 마치 위대한 장인과 같았어요. 그는 이미 널려있는 재료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완벽한 청사진에 따라 질서와 조화, 즉 코스모스를 부여한 거죠. 그는 질서가 혼돈보다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더 낫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마음대로 하는 전능한 신이라기보다는 주어진 재료로 최선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솜씨 좋은 예술가에 더 가까운 모습이죠. 좋습니다. 이제 재료인 혼돈과 청사진인 이데아가 준비됐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아름다운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청사진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종이에 불과하잖아요. 그 완벽한 설계를 현실 세계에 구현할 지성이 필요하고, 더 중요하게는 그 비물질적인 지성이 어떻게 물질 세계에 힘을 가할 수 있는지 그 둘을 연결할 강력한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창조 퍼즐의 다음 조각입니다. 셸링은 우리를 데미우르고스의 생각 속으로 깊숙이 초대합니다. 그가 어떻게 가장 완벽한 작품을 구상했는지 그 명료한 논리적 단계들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먼저 그는 생각합니다. 지성이 있는 존재가 지성이 없는 존재보다 더 아름답고 우월하지 않은가? 당연히 그렇죠. 둘째, 하지만 지성은 순수한 생각일 뿐인데 이걸 어디에 담아가야지? 아, 그것이 머물 그릇이 필요하구나. 그것이 바로 영혼이구나. 셋째, 그래서 그는 지성을 영혼이라는 그릇 안에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로 이 지성을 품은 영혼을 우주라는 거대한 몸 안에 불어넣어서 마침내 살아 숨쉬는 하나의 완전한 존재로 만든 겁니다. 이 얼마나 장엄하고 합리적인 과정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세계 영혼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동차를 떠올리는 거예요. 우주라는 거대한 자동차가 있다고 칩시다. 창조주의 지성은 그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예요.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완벽한 계획, 즉 내비게이션, 이데아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운전자와 자동차만으로는 단 1mm도 나아갈 수 없어요. 바로 엔진이 필요하죠. 세계 영혼이 바로 그 우주의 엔진입니다. 그것은 운동과 생명,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 그 자체예요. 운전자의 지적인 계획이 이 강력한 엔진을 통해 비로소 물질 세계라는 거친 도로 위에서 현실로 펼쳐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귀결은 우리의 세계관을 정말 송두리째 뒤흔드는 하나의 거대한 결론에 이릅니다. 이 우주는 차갑고 죽어있는 부품들의 무의미한 집합, 즉 기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모든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영혼을 가진 지적인 생명체, 거대한 유기체라는 장엄한 선언이죠. 이 관점에서 보면
저 멀리 빛나는 별 하나, 제 발밑에 돌멩이 하나까지도 이 거대한 생명의 일부인 셈입니다.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엄청난 전환이에요. 창조된 세계가 살아있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질문이 떠오르죠. 그렇다면 그 원본인 청사진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단순히 부품들의 설계도만으로는 부족할 겁니다. 살아있는 것을 만들기 위한 청사진은 그 자체로 무엇이어야만 할까요? 플라톤의 논리는 여기서도 한결같이 일관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계가 모든 종류의 물리적 생명체들을 담고 있는 하나의 살아있는 그릇이라면 그릇의 이상적인 모델 또한 모든 종류의 이상적 생명체들을 포함하는 완전한 세계여야 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대한 궁전의 청사진에 벽돌 한 장만 달랑 그려져 있다면 그걸로 궁전 전체를 지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청사진은 궁전 전체의 구조와 모든 방, 기둥 하나까지도 다 담고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우주의 청사진은 그 자체로 완전한 살아있는 우주여야만 합니다. 이 완벽한 청사진이 바로 가지적 세계, 그러니까 오직 지성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이건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또 다른 물리적 우주가 아니에요. 오히려 신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완벽하고 순수한 개념들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의 이데아, 인간의 이데아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의 완벽한 원형들이 조화롭게 존재하는 지성으로만 파악 가능한 완전한 코스모스. 우리 세계의 모든 것들이 따라야 할 궁극적인 원형, 완벽한 패러다임인 셈이죠. 자, 여기까지가 플라톤이 들려주는 우주 창조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쉘링은 단순한 해설자의 역할을 넘어서요, 플라톤 철학의 가장 깊은 심장부로 들어가서 이데아론 전체를 뒤집어버리는 아주 대담하고 혁명적인 통찰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플라톤을 넘어서 2000년의 시간을 건너뛴 쉘링의 눈으로 본 플라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셀링의 핵심 주장이 뭐냐고요? 그건 정말 충격적일 만큼 간단하고도 강력합니다. 플라톤이 발견했다고 믿었던 저 영원하고 객관적인 이데아의 세계는 사실 바깥 세상에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정신구조, 즉 주관적인 생각의 형식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플라톤은 자기 생각이 작동하는 방식을 깊이 들여다보고는 그걸 우주 전체가 작동하는 객관적인 방식이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이건 철학사 전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주장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분석해보죠. 셸링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자연 법칙을 발견한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 법칙은 세상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에 새겨진 패턴일지도 모른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모든 사건에서 원인과 결과를 찾으려는 강한 경향이 있잖아요. 셸링에 따르면 이건 우리 정신의 기본 설정값, 그러니까 운영체제 같은 거예요. 플라톤은 바로 이 우리 정신의 기본 설정값, 즉 내면의 질서를 발견하고는 그걸 우리 마음 바깥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 실제, 이데아의 세계라고 이름 붙였다는 것이 셸링의 혁명적인 해석인 겁니다. 이 대담한 주장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셸링은 플라톤의 이데아를 두 종류로 나눠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첫째는 구체적인 사물의 청사진에 해당하는 이데아예요. 말의 이데아나 인간의 이데아처럼 특정 존재의 완벽한 모델을 말하죠. 둘째는 훨씬 더 근본적인 건데요. 세상의 운영체제, OS에 해당하는 이데아입니다. 이건 인과율, 통일성, 선함과 같이 실제 그 자체를 구성하고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틀이 되는 보편적인 법칙과 구조를 말하는 거죠. 하나가 컴퓨터의 개별 파일, 즉 내용물이라면 다른 하나는 그 파일들을 실행시키는 윈도우나 맥 OS, 즉 틀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렇다면 플라톤은 왜 말이나 인간 같은 개별 생명체의 이데아, 즉 구체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답은 우리가 생명체를 이해하는 방식에 깊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장은 몸 전체의 생존을 위해서 뛰고 폐는 몸 전체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호흡하죠. 이렇게 모든 부분들이 하나의 전체를 위해 기능하는 유기체를 볼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부분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몸 전체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개념이 먼저 있었다고 가정하게 됩니다. 셀링은 바로 이 생각의 습관, 즉 개념이 결과를 낳는다고 보는 이 사유 방식 때문에 플라톤이 실제 세계에도 개별 존재에 대한 완벽한 청사진, 즉 이데아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고 날카롭게 지적하는 거죠.
셀링은 심지어 플라톤 자신도 이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바로 플라톤의 후기 대화편 필레보스에서 인용한 이 구절이에요. 다양한 경험, 여러 뒤에서 통일된 이데아 하나를 찾으려는 이러한 사유의 형식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 담론 자체의 영원하고 늙지 않는 속성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플라톤 스스로가 하나를 찾는 것이 세상에 대한 객관적 발면이 아니라 우리 생각 자체의 영원불변한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강력한 자기 고백과도 같은 거죠. 결론적으로 셸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데아는 하늘 위 어딘가에 떠다니는 신비한 물체가 아니에요. 그것들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겁니다. 바로 신적인 지성이 세상을 생각하고 구성하는 방식, 그 사유의 순수한 형식, 실제라는 컴퓨터를 구동하는 운영체제 그 자체라는 거죠. 이데아는 저 너머에 박제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서 세계를 구성하며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셸링 해석의 가장 강력하고도 아름다운 결론으로 이끕니다. 이데아는 우리 바깥쪽 편에 있는 낯선 존재가 아니라 신적 이성의 근본 형식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인간의 정신 또한 이성을 가졌기에 그 신적인 형식에 참여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지녔다는 것. 우리가 자연에서 발견하는 놀라운 질서와 법칙은 바로 그 신적 이성이 물질 세계에 새겨놓은 흔적인 셈이죠. 그렇다면 최종 결론은 뭘까요? 바로 실제의 구조와 우리 이성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하나이며 같다는 겁니다. 바깥 세계의 법칙과 내면 세계의 법칙이 마침내 하나가 되는 장엄한 순간인 거죠. 결국 셸링이 해석한 플라톤은 2000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의 거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의식과 우주의 관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우리가 세계의 법칙을 이해할 때 우리는 단순히 우리 바깥에 이미 존재하던 객관적인 실제를 수동적으로 발견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정신의 구조를 통해 그 실제를 능동적으로 창조하고 있는 걸까요? 이 위대한 물음이야말로 플라톤에서 시작해 셸링을 거쳐 오늘날의 과학과 철학에까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지적 여정일 겁니다.